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미국 주식 춤췄다고 그러죠. 오르다가 내려가다가 결국은 올라서 끝났는데 파월이 하는 얘기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거렸다고 그럽니다.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한 걸까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증시 오늘 제법 올라줬습니다. 참 다행인데 계속 이렇게 갈 건지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매크로 이슈를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들이 나오셨는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거부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OMC 금리 인상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파월이 얘기하는 거라 예전 같았으면 별로 뭐 관심 없었을 것도 같은데,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고 그 고용 지표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상치보다 한 3배 정도 넘게 나와서 시장에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주목한 건 파월이 그래도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파월의 인플레이션한 시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인플레이션에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 상승률이 네. 뭐 오르기는 오르지만 물가 상승률이 매우 안정적인 거, 이런 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다들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미 연준이 중요시하는 물가가 PCE, 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작년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7% 올랐는데 올 12월 보니까 5%로 떨어졌고요. 물론 저 근원은 4.4% 떨어졌습니다만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해 보면은 올 연말 11월, 12월에는 2%대 초반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도 인플레 문제는 많이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피봇에 대한 얘기는 아끼고 안 하잖아요. 이게 그 시장 지표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제 시장에서는 뭐 그러면은 최종 금리 수준을 우리가 얼추 이제 알 수 있으면 그 뒤에는 거기에 멈춰 있다가 인하까지 이제 다음 스텝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 연준에서는 본인들이 예상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가정치 그 경로에 따르면은 뭐 인하의 정도까지는 아니다. 지난번 점도표가 그다음에 그 경제 전망이 나왔을 때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5% 초반까지 5에서 5.25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연말까지는 그걸 일단 끌고 가는 거를 기본 가정으로 연준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연준은 그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필요는 없는,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해 주신 대로 피봇, 뭐 인하 이것까지 기대한다면 그건 좀 너무 나간 거고, 그게 아니라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아직 그 정도 레벨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미국 장은 여전히 불안한가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오르다가 그다음에 파월이 얘기할 때 그 연설 도중에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연설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위험한 것 같지 않네, 이러고 다시 올라간 거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물가하고 경기 둔화 두 가지가 겹쳐진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금리하고 경기 이 두 가지 어떤 추가 더 높냐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이죠. 사실 고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는데요. 고용이 계속 이렇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결국 미국 소비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71%나 돼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 소비의 기여도가 1.9%포인트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소비가 증가 안 했다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0.2%였을 거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소비가 증가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고용도 뭐 소비가 안 되면 기업 매출 줄어들고 뭐 이익 줄어드니까 고용도 줄일 수가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고용 증가 이거는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
소비를 보니까요. 예. 작년에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예.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그만큼 못 올랐죠. 예, 그다음에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작년 평균 3.3%거든요. 이게 과거 2000년 이후로 평균 6.7%예요. 과거 평균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죠. 예, 그리고 2005년에 2.9%였었는데요. 그만큼 미국 가계가 돈을 많이 써버렸다는 겁니다. 네. 쓸 돈이 별로 이제 안 남았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자산 가격 떨어지고 여기에 자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미국 금리 인상 이게 시차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작년 3월부터 계속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한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예.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렸으니까 올 2분기부터 뭐 소비 영향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미국 경제가 뭐 생각만큼 뭐 지금 1월 고용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데 보니까 뭐 최근 컨센서스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 올해 0.5%로 전망이 났습니다. 예, 작년에 2.1%인데 네. 예, 결국 소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고용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이 경기가 나빠지고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 주가가 못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하고 이런 경기 전망에 따라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인플레가 둔화된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는 바이고, 그리고 인플레가 극성일 때 주가로 보면 이제 그 주식 투자 참여자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니까 인플레가 극성일 때 경기 방어주 은행주들이었다면 이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난 뒤에 그때 주목할 만한 섹터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인플레가 아주 극성일 때에는 경제가 좀 망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주가도 빠지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실적이 뭐 감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회복으로 좀 나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역시나 이것이 이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또 주었던 요인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살아날 그런 요인도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경기 민감주가 아무래도 제일 먼저 좀 주식시장에서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각으로 봤었을 때에는 한국이 글로벌 그런 좀 그래도 좀 선진 좀 규모가 있는 나라 중에서는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또 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인의 최근의 매수세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쪽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좀 경기가 많이 안 좋고 난 이후에 회복 국면에 좀 나타낼 때에는 한국 시장부터 보통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빠르게 반등을 더 강한 속도로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에서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올 말에 2% 초반대 물가 수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 기다리던 거잖아요. 2%면 그렇게 되면 피봇 얘기도 당연히 뭐 이제 현실화 될 것이고 예. 이럴 때 그 터미널 금리, 적정 금리가 어느 정도 되면 될까요? 예, 우선 실제 금리는 뭐 3월에 네. 뭐 한 번 더 올리겠죠. 5%가 되는데요. 상한선이. 그래서 연준이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올리겠다고 고용 통계가 좋게 나오면은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고용 아까 소비가 위축되면서 계속 좋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적정 금리를 추정하는 뭐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얼마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올해 미국 경제가 0.5% 성장하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한 2% 떨어져요. 네. 예, 그리고 물가가 2% 초반으로 떨어진다면은 제가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적정 금리 4분기 수준이 3% 안팎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4.75, 3월에 올리면 5%니까 적정 금리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물론 저기에 따라 가지고 연준이 꼭 통화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제가 적정 금리하고 미국 연방기금리 방향을 그려보니까 방향은 거의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올해 4분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이 그랬잖아요. 이 지표들을 보고 예, 지표들 봐야 돼요.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 예.
근데 그럼 파월이 보는 지표들은 뭐예요? 뭘 보고서 금리를 인상하든 뭐 하든 하겠다 이런 얘기.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거든요. 예. 결국 물가하고 고용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고용도 소비가 둔화되면서 지금처럼 안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장하고 연준의 시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가 작년 9월, 10월 뭐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2 안팎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외환 시장에서 보기에는 미국이란 나라, 미국 경제가 5% 안팎의 기준금리에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머지않아 금리를 내릴 것이다. 금리를 내리면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미리서 반영해가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이제 뭐 앞으로 고용 물가 지표 보고 결정을 할 텐데요. 결국은 시장이 오른가, 뭐 연준 위원들이 오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둔화되고 시장의 판단이 3분기 후반, 4분기 가면은 옳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그 경제 그리고 장을 분석하실 때 주로 교수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뭐 모든 경제 지표를 우리나라가 미국 주요 경제 지표를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가 나오면 또 예측 오차가 얼마나 있는가 계속 뭐 수정해 가는데요. 뭐 경기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나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 차이죠. 그다음에 선행지수요. 특히 제가 선행지수를 예측하면서 뭐 주식시장도 좋습니다, 나쁩니다, 비중 늘리십시오,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평론가도 보면은 항상 그래프와 함께 사시는 것 같은데 어떤 지표를 그렇게 눈여겨 보세요? 뭐 물론 모든 지표를 다 데이터화해서 보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꼭 저는 점검합니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이 워낙에나 화두가 되었다 보니까는 그 중에서도 인플레 쪽을 좀 더 보는 대로 무게추가 약간 이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는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도 많이 강조를 해서 뭐 일반 대중 투자자분들께서도 고용 지표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 2월 FOMC 그 다음에 간밤에 있었던 그 이제 파월 의장의 간담회 이런 거에서 나타난 좀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변화 한 가지를 더 좀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거냐면 원래 우리는 인플레가 내려오려면 고용 관련해 가지고서 임금 상승률도 떨어져야 되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기 위해 가지고서는 고용도 좀 둔화가 되고 실업률도 증가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은 거는 전대미문의 사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러한 경로가 혹시나 안 나타나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거고 지금 파월 의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고용의 희생, 고용의 둔화 없이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고용 쪽에서도 특히 찍어가지고서 다른 쪽은 고용 상태가 강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임금 상승률만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또한 좋은 것일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해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고용이 강하면 연준에서 계속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러지 않고 인플레가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혹은 임금 상승률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연준에서는 생각보다 더 스탠스를 돌려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꼭 눈여겨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세계 경제가 올해 어려울 거야, 뭐 경기 침체로 갈 거야 이러면서 경제 성장률이라는 걸 보게 되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분기별로 하는데요. 작년 10월에 한 것보다 1월에 하면서 성장률 올려버렸어요. 작년 10월에 뭐 우리 경제, 세계 경제 전부 전망했는데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2.7% 성장할 것이다 그랬는데 2.9%로 0.2%포인트 올려버렸거든요. 근데 IMF 보고서를 쭉 보니까 왜 성장률을 올렸느냐. 미국 등 뭐 다른 선진국도 성장률 좀 올렸지만은 주로 인도하고 중국 때문에 경제 성장률
세계를 올렸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 표만 보면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에서 작년보다 성장률이 높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만 높다고 전망합니다. 중국 경제가 작년에 뭐 3% 성장했는데요. IMF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이 중국 경제가 올해 5% 안팎 성장할 것이다.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소비가 중국에서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소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 때문에 성장률을 좀 올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장률 전망치는 좀 낮춰버렸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수출이 그만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거의 45% 뭐 근접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안 좋고, 그리고 한국의 좀 부채 문제, 가계 부채,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거든요. 가계 부채가 높으니까 생각만큼 소비가 안 될 것이다. 이런 뭐 측면에서 성장률을 낮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2010년 이후로는요, 우리 평균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낮아요.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볼 때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면은 우리가 미국보다도 낮아지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교수님 말씀 또 표에도 나타나는 거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은 중국이나 인도가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국하고 가까이 있고 중국하고 교역량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낮게 잡나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올라갈 때 한국도 반사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동안 반사이익을 봤죠.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고 2009년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그때 중국 경제가 9% 성장하면서 우리 반사이익을 봤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 이 무렵에는 우리 대중 수출 비중이 26%까지 갔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23%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작년 미국이 15%니까 절대적으로 중국이 높죠. 사실 그런 점에서는 누구나 이상해할 수 있어요. 중국 비중이 23%나 되는데 왜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올리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은 낮추느냐. 그거는 아마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좀 삐그덕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저 무역 수지 흑자 중 2000년에서 작년까지 보니까 통관 기준입니다만은 사실 91%가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도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반중 정서 뭐 이런 것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서로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 중국 의존도는 좀 축소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 성장률 이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예상치하고 그 다음에 증시가 꽤나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는 합니다만은 한국의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나눠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좀 더 다른 나라들보다 부진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 중에 결국은 부채가 워낙 문제가 심각하고 내수 민간 소비 쪽에서 부진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우리 주식시장 구성된 종목들 중에서 내수 종목들의 비중은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수출 쪽에서 과연 살아날 수 있느냐, 경기가 조금 회복할 수 있느냐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역시나 좀 중국이 살아나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작년도에 중국 비중이 좀 중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부진해졌던 이유는 뭐 이제 우리가 구조적인 요인들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3월까지는 괜찮았었는데 3월 말에 상해 대봉쇄 이후로 4월부터 굉장히 나빠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중국 내에서도 재고 증가율이나 이런 쪽에서 재고를 좀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중간재를 파는데 그 부분의 과잉 재고 문제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중국이 상반기 중으로 뭐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회복을 해 나가면은 결국은 우리 중간재를 좀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그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나 그게 조금 오래되면서 사실 이미 소비를 서로 안 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요인만을 이제 그 우리가 정서적인 걸로 표현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경제 성장률로 예측한 증시 영향력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고 교수님께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주가 적정 수준을 평가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하나 있는데 명목 GDP로 적정 주가를 추정하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명목 GDP 증가하고 주가도 장기적으로는 저 추세선에 따라가는데요. 때로는 가대평가됐다, 가소평가됐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저기는 제가 미국 주가를 제가 명목 GDP로 평가해 보니까 예, 적정 수준이 한 3,600 S&P 500 기준이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상당히 아직도 가대평가됐는데요. 예,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우리 주가를 추정해 보니까 우리 성장률은 낮기는 낮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주가는 적정 주가 3,0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2,500이니까 아직도 뭐 20% 가깝게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매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미국 주식도 좋지만은 올해는 우리 주식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지금 세계 경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아질 거거든요. 세계 경제가 나아지면은 우리가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먼저 영향을 먼저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일부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다. 특히 에일대 스티븐 노치 교수 같은 분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카나리안 새가 유해가스를 잘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강부들이 일할 때 카나리안 새를 먼저 보내가지고 카나리아가 비틀거리면 이 유해가스가 새고 있구나. 우리 일 중단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사실 우리 주가가 2021년 6월 정점을 치고 먼저 떨어졌어요. 미국 주가는 한 6개월 시차를 두고 뒤에 떨어졌고. 그래서 오를 때는 우리 주가가 먼저 오른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요. 또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우리 주식 비중을 더 늘리는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그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급적인 요인에 대해서 최근에 왜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할까,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사실은 비중이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요 매수세가 생각보다는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 5년으로 봤었을 때에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실은 그동안에 워낙에나 선진국 증시 위주로 자금들이 몰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그 중국 제외 시에는 지난 5년간 한 1,400억 달러 정도 순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단계이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회복까지 조금 더 빨리 일어나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무역 수지 적자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다. 이거 뭐 적자폭이 커서 큰일 났다. 달러 올라갈 때 이게 이제 달러 올라가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보니까 경상 수지는 흑자예요. 이게 이제 무역 수지는 적자고 경상 수지는 흑자고. 이거 한번 풀어 주십시오. 사실 무역 수지보다도 경상 수지가 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무역 수지가 상품 수지가 경상 수지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났지만 경상 수지는 오늘 발표됐습니다만 작년에 298억 달러 났어요. 물론 그 이전에 852억 달러에서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무역 수지가 적자 나는데도 왜 우리 경상 수지가 이렇게 흑자를 나느냐? 우리 경상 수지 흑자가요. 97년에 외환위기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낮췄다는 것, 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 저축이 투자보다 높으니까 우리가 98년부터 1조 한 500억 달러 정도 경상수지 흑자를 냈어요.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해외 직접 투자했고 특히 주식 채권을 엄청 샀어요. 특히 미국 주식 채권 많이 샀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들어오죠. 미국 채권 샀으니까 미국 주식 샀으니까 배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이 투자소득,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친 걸 배당 투자소득이라고 하는데요. 238억 달러나 네. 흑자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경상수 수출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예. 지금 금융으로 이제 국외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미국 국채를 샀으면 우리가 미국에 돈 빌려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저 순금융자산이 순부채보다 많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게 배당을 주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가져간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우리 배당 소득 흑자가 작년에 144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주식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 소득으로 나간 돈은 뭔다 들어온 돈이 144억 달러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선진국이 한다는 금융소득을 우리가 이제 취하는군요. 그게 일본이 그동안 했던 일입니다. 일본이 했던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상품 수지 흑자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땀 흘려 번 돈 가지고요. 그거를 국민연금, 사학연금, 그 다음에 뭐 큰 금융회사들이 그 돈 가지고 미국 주식 사고 채권 사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돈 가지고 돈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들 뭐 강의할 때마다 이 돈에 당신들이 미국 주식 사는 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땀 흘려가지고 번 돈이다. 무역으로. 그 돈 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미국 주식 사고 세계 주식 사고 있다. 사명감을 많이 가져달라. 이분들 진짜 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자막 나올 때 저도 잠깐 봤는데 1%가 오르면 4년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수익률 보니까 6.4%였는데요. 올해부터 2027년까지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 5.4%로 낮췄거든요. 1% 낮췄네. 1%포인트만 올리면은 네. 4년 연장될 수 있고요. 야. 뭐 사학연구 같은 데는 목표 수익률 1%포인트 올리니까요. 고갈 시점이 7년이 연장되더라고요. 잘해 주셔야 되는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국민연금이나 그런 연기금 펀드 매니저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잘하는 분들 가 계신 거죠? 글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분 가 계실 텐데요. 이 경상수지 흑자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이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이나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죠. 네, 기본적으로 뭐 우리의 펀더멘털에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일 수 있고요. 뭐 굳이 여기에 조금 더 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나 변곡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서 또 좀 움직이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것까지도 조금 참고해서 환율 보시고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화 강세에도 큰 힘을 보탠 게 경상수지 흑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경상수지에 근데 노란불이 켜졌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 항공 해운사가 삐걱거리면서 경상수지에 노란불이 켜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역시나 이제 그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조금 올해 그러니까는 이제 부족하지 않겠느냐. 1월 달만 보아도 우리가 무역 쪽에서 적자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자본 수지로 벌어들이는가 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 수출 쪽이 좀 회복을 해가지고서 요거는 메꿔주지 않는 한에는 사실은 요 이야기는 이에 대한 우려는 올해 내내 일단은 좀 달고서 가게 되지 않을까. 라 생각하고 중국 쪽에서 조금 강하게 경기가 반등을 해서 우리의 대중 수출이 회복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최우선이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천정이 없는 정도로 치솟았던 달러값 1,500원 넘어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정말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또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또 막 내려가요. 그래서 그때는 또 1,200원 밑으로 1,100 얼마 갈 거야. 그때 미국에 투자하면 돼. 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1,250원 뭐 이래가지고 또 올랐어요. 예, 뭐 환율이 1,440원까지 갔다가 1,220원 떨어졌다가 뭐 오늘 보니까 1,260원까지 다시 올랐던데요. 예, 그거는 우리 환율은 결국 그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달러 대 원화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뭐 고용 이 효과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되면서 환율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달러 가치가 좀 더 오르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뭐 그림에 그려놨습니다. 아주 장기 추이인데요. 달러 지수가 장기적으로는 떨어지고요. 85년 플라자별 통해 가지고 한 51% 떨어졌고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한 40% 떨어졌어요. 네. 근데 저는 큰 추세상 3차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뭐 IMF마저도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축소된다는 거고요. 사실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하는데 IMF가 미국은 1.2% 성장하니까 네. 세계 비중에서 미국 비중 축소죠. 네. 그러면 달러 가치가 같은 방향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네. 지금 미국 국가부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앨런 재무장관이 의회한테 빨리 부채 상환한도 올려달라. 네. 안 올리면은 부도 나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뭐 오자마자 삼성전자 갖고 나갈 때 현대차 갖고 또 미국 가서도 SK하고 통화했거든요. 예. 지금 대내 불균형, 대불균형이 대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그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야지 달러 가치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채권 많이 사주고 있죠. 네. 특히 우리도 많이 사주고 있는데요. 그런 돈이 들어가지고 달러 가치가 견디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만 삐걱거리더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용 충격으로 인한 달러 상승은 일시적이다. 아, 뭐 조만간 다시 다시 달러 떨어지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외환 시장 이렇게 거래를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거잖아요. 지금 오후 3시 반까지였다가 그죠? 지금 새벽 2시까지로 연장했어요. 그러면 이게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달러 값은 어떤 영향이 있죠? 네, 그 말씀해주신 우리가 외환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조치는 일단 올해는 아니고 이제 뭐 그 조금 내년도 하반기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야기한 부분이 사실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타임 스케줄이 나온 건 아니고 내년 혹은 아니면은 내후년도까지도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어쨌든 하겠다 이거군요.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외환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을 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좀 안 좋은 추억이 IMF 외환위기로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우리 경제 체력은 사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개방해도 되는 체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진행이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열리게 되면은 다른 쪽의 의미보다도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채권 시장하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외국인 자금이 순으로 우리나라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요 이슈만 딱 보았을 때에는 원화로 봐서는 조금 더 강세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2022년 지난해에 증시가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2023년에 들어서면서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1월 주가만 보면 예상대로 됐습니다. 예. 2023년에 투자하기가 괜찮을 것이다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제가 2021년 하반기 작년에는 제가 보는 거 명목 GDP 그다음 일평균 수출 통화량 이런 거에 비해서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리고 경기하고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경기를 예고 이전에 비가 선행지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2021년 6월을 정점을 치고 같이 주가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두려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측해 보니까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올 3월쯤에 저점이 나와요. 예. 그래서 현재의 경기는 어렵지만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저점을 치고 회복되면은 적어도 내년 경기는 회복될 것이다. 주가는 미래서 선반영 해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선행지수가 올라갈 것인가? 뭐 선행지수가 7개 지표로 구성되는데요. 그 중에 그 3개는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재고 출하 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재고가 엄청 많이 쌓였는데 예.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주가 코스피도 거기 들어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올랐죠. 예. 예,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는데 예. 조만간 저는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뭐 이번 달에 금리 한번 올리면은 뭐 저는 안 올릴 거로 보고는 있으면 올리면 끝이라는 거죠.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예, 그러면은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예, 선행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방향은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지표를 보면서 올해는 주식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제가 이제 선행 지수가 매월 지난달 걸 발표되는데 발표될 때마다 모델에 넣고 다시 예측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게 수정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3월이 저점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런 걸 보고 주시장에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3월이 저점으로 그래프상 데이터 돌려보니까 나왔다. 이러면 3월 이후에 증시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게 보겠네요. 이미 그 좋아지기 저런 걸 기대하고 좋아져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저게 확인되면은 한 번 더 뭐 상당히 많이 올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물가가 그 올해 말에 전 세계 물가가 FOMC가 원하는 대로 2%대 초반을 찍어서 예. 이제 금리가 동결해서 밑으로 좀 내려가면 예. 그건 저 장에는 아주 좋은 징조잖아요. 예, 이제 장에는 좋은 징조인데 예. 또 주가라는 건 그런 걸 미리서 반영을 미리 반영하는. 확 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표군요. 이게.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저게 저 긍정적인 제가 신호로 보기 때문에 올해는 주식 투자 좀 하십시오. 예. 뭐 작년 말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올해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채권 말씀하셨었어요, 그죠? 예, 주식 시장이 좀 힘들다, 채권으로 가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주식 예. 좀 해라 이렇게 예, 말씀. 작년 제가 하반기부터는 채권 투자 좀 많이 맞아요. 하십시오. 예, 그리고 채권 수익률 많이 떨어지면은 채권 팔아가지고 네. 일부는 주식으로 옮기십시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10년 국채 수익률이 4.6%까지 갔었거든요. 네. 작년 뭐 10월 무렵에. 근데 최근에 이게 3.2%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지금 단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여기서 채권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기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금 금리도 작년 10월인가 11월에 거의 정점 찍었죠? 한 6%대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요즘 보면 한 3%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은행에 5%의 예금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은행 들어갔더니 5%는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예. 거의 3% 후반이에요. 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고, 정 대표님도 2023년 증시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국면 이제 증시가 어떤 순환 국면에 이제 처해 있느냐라는 거를 봤었을 때에 작년도부터 해가지고서는 소위 약세장, 역자가 앞에 붙은 장세가 계속 되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최악을 지나는 시점에서 그 다음에는 금융 장세가 한 10월 하순 정도부터는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봤었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그 이제 장기 금리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증시 국면 전환에 있어 가지고서 금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는데 예. 그것이 너무 단기 금리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서 특히나 이제 기준 금리를 내려야지만이 실제로 금융 환경이 완화된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장기 금리의 흐름이고, 그리고 나아가 가지고서는 지금의 이제 그 중앙은행들은 과거하고 다르게 상당히 비전통적인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서 금융 환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긴축적으로 변했었었고, 그리고 10월 하순부터는 그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관측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그 상황이 이제 지속되는 금융 장세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는 현실의 데이터들은 매우 나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충분히 좀 재고 조정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부분들에서 뭐 할인 판매했었던 기업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실적 장세 초반부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아주 좀 제가 볼 때는 그 경로를 향해 가지고 무난히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바닥에서 우리가 좀 올랐다라고 하지만은 더 소위 말해서 상방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 3월에 저점 찍고 올라가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재고 말씀을 역시나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재고가 충분히 조정이 되었느냐. 그래서 업체들이 재고를 다시 쌓아 나가는 그런 사이클로 돌입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가령 뭐 월마트를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도소매 기업들이 재고 관련 문제를 먼저 이슈를 제기를 했었고 그게 좀 줄어들어 가지고서 만족스럽다 이런 코멘트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나가는 기업들은 그 조정을 미리 좀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중간재를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그 영향이 조금 뒤에 온 것이고 우리 기업들도 하지만은 좀 지금 뭐 열심히 감산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시차의 문제이지 재고 조정 이후에 실적 장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뭐 상반기 중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경로대로 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좀 실적으로 이제는 좀 가령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적 추정치 계속 낮아지고 있다가 살짝 옆으로 횡보 중인데요. 뭐 이런 쪽들도 횡보를 이어가다가 이제는 조금 미래 추정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래서 1월에 상승을 했고 지금 2,500 지수로 보면 코스피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3월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괜한 제가 이게 괜히 기대가 되는 게 한 2,800 정도까지는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뭐 저는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올해는 시가총액에 주목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대형주가 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는 올해는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외국인 우리 주식 비중이 많이 낮아졌죠. 한때 한 3, 4년 전에 32%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가총에서 작년 보니까 26%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저처럼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을 겁니다. 한국의 주가도 저평가됐다,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네, 그래서 주식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주식형 펀드 자금 흐름 보면은 뭐 3개월 가지고는 뭐 추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작년 그 11월 이후로 보니까 세계적인 주식형 펀드가 미국으로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요. 유럽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예, 그게 아시아 이머징 마켓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해는 주식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이 무슨 주식을 사느냐? 시가총액 상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광훈 평론가도 늘 그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대형주가 외국인이 들어오면 대형주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네, 저도 지금 뭐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결국에는 증시 색깔을 결정짓는 거는 어떠한 식으로 수급이 좀 움직이느냐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봤었을 경우에 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하락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증시를 그나마 좀 떠받들어 줬었던 매수 주체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수가 이어졌었을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면은 사실 거기서는 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기관 투자자로서 경험이 있긴 하지만은 실은 기관 투자자 자체가 뭔가 돈의 그런 이제 그 나오는 줄기를 바꿀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뭐 유출입에 따라 가지고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댈 수 있는 것이 뭐 외국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도 해외 투자할 때 아주 작은 기업까지도 세세하게 보기보다는 대표 주식에 먼저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를 할 때에도 초대형주 위주로 네.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실제로 보시면 순매수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 한 해를 보면 고객 예탁금이 계속 또 빠져나갔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유동성 증가 이 부분을 또 주목해서 보는데 개인들의 자금, 고객 예탁금이 확실히 돌아오고는 있는 겁니다. 고객 예탁금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안 돌아오고 있는 그때 뭐 LG엔솔 상장 때문에 70조까지 넘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뭐 47조 안팎에서 네. 정체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도 뭐 95조, 96조, 채권형 펀드도 120조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MMF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네. 증시 주식 주변 자금은 고객 예탁금, 주식 채권형 펀드, MMF인데 지금 빨간 선으로 그려놨습니다. 예.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저 돈들이 작년 말에는 은행으로 갔어요. 예. 근데 은행 금리가 5% 이제 3.8% 뭐 3%로 떨어지니까 매력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MMF로 와가지고 저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 자금이 이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주식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선행지수뿐만 아니라 저 돈의 흐름 보면서 앞으로 주식이 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들이 올해 한 10월쯤 돼야 만기되고 깨고 들어올 텐데 MMF 돈은 그때 들어가지 못한 돈들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6%대 돈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증가율은 낮아지지만은 돈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 그러면 5%, 6% 예금 금리 이거 7%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되면 들어가야지. 이랬다가 못 들어간. 그 돈이 MMF로 와서 지금 주식장이 괜찮아지면 들어간다. 그렇죠. 기웃거리고 있죠. 이제 이렇게 뭐가 됐다. 수익률이 좋은가?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뭔가 수익률이 좋은가 할 때는 저평가된 종목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라서. 네, 사실 지금 뭐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니다라고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우리 증시가 좋을 것 같다인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가지고서 저평가 뭐 그러면 가치주의다라고 하면 우리가 글로벌 기준으로 봐가지고서도 소위 가치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PER이나 뭐 PBR이 싼 종목을 말할 텐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꾸준하게 이익을 내기보다는 좀 경기에 예민하게 움직여 가지고서 실적 안정성이 좀 부족한 기업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성장성이 살짝 떨어지는 기업들 그런 곳일 텐데 이런 기업들이 경기가 이제 턴을 하는 그러니까 금융 장세부터 해서 실적 장세 전반부까지는 이런 기업들이 가장 사실은 또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가장 빛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주들이 여기에 많이 속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내에서도 뭐 특정한 어떤 종목이다 이렇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꽤나 크게 뭉텅이 해가지고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재미없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만 지금 계속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그 생각에는 뭐 변함은 없습니다. 네. 지금 오랜만에 또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매크로 쭉 오늘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 참여자들 요즘 이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조마조마할 때란 말이에요. 투자 전략이랄까요? 한 말씀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주가가 2,200에서 지금 2,500 근처까지 왔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싸다.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그래서 주식 투자 좀 더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고요. 일례 로버트 실러 교수가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저는 뭐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뭐 금융으로 부자가 될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000 넘었을 때 뭐 주식시장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10월에 6%짜리 들어갔으면 3월에 깨고 저 주식으로 들어갈까요? 그저 6% 금리 안 줄걸요. 1년만기 안 돼. 그건 그럼 만기까지 가고 네. 다시 버는 돈으로 좀 들어가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끔은 숲 안에 들어가서 나무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숲 전체를 한번 보면서 어떤 걸 내가 선택을 할까 하는 그런 느낌, 투자의 느낌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죠. 저희 경주마에서 이런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숲을 한번 이렇게 쫙 보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장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또 분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